장례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일 먼저 119에 전화를 그죠. 저 같으면은 하죠. 당장 119에 전화할 것 같아요. 119는 이미 고인이 된 분은 예. 이송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119에서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발급받아서 화장하러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소가 다르면 안 되는 거구나. 화장도 안 되고 사망 신고도 안 된단 말이죠. 이 영상을 찍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굉장히 정신 없을 때 일들이 진행되니까 그럼요. 예. 실수가 많을 수 있고 되게 하나가 엉키면 여러 가지가 엉키니까 예. 그걸 잘 보시는 게 좋겠다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장례를 도와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우리가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거에 고인을 기준으로 해서 고인의 입장에서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우리가 장례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조문을 많이 받거나 뭐 근조하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제 그 외적인 조문으로 오시는 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될 거나 뭐 이런 거를.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가족과 고인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이별하는 시간을 어떻게 뜻깊게 보내야 되느냐라는 초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장례 전문가 김태호 대표님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장례를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게 옳은지. 그래서 오늘은 장례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할 때 야, 입관이 언제래? 발인이 언제래? 뭐 학원 뭐 이런 것들이 대충 감은 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혹은 그 요즘에 장례식장 같은 어떤 데는 밤에 비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도 있죠. 가끔. 예를 들면 제가 뭐 일정을 끝나고 쫙 찾아갔는데 정확히 장례 이튿날 밤 12시 넘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때는 장례식장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그 몇 시 이후에 뭐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손님이 조문 오실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닫고 주무시든지 집에 가서 주무시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때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일을 겪었을 수 있으니까 먼저는 그렇죠. 장례를 진행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입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일단 슬프겠지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고인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사망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송을 해야 되겠죠. 고인분을. 그죠? 그러면 어디로 이송할지를 미리 찾아야 되겠네요. 미리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가족분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장례식장, 뭐 선호하는 장례식장 여기로 옮기는 게 제일 맞죠.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럼 그 병원에서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A라는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시다가 투병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대부분 10분이면 7, 8분 정도는 장례식장이 있다면 고인분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도 의료기관에서도 돌아가시지만 요양시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끔 자택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요 경우하고는 좀 틀리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고인을 이송해야 될 때 뭘로 이송해요? 제일 먼저 119에 전화를 저 같으면은 하죠. 당장 119에 전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9는 위급한 환자를 이제 그 병원으로 모셔다 주는 역할은 하지만 확인을 했는데 응급구조사가 오셔가지고 사망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어지면 이미 사망하셨을 때, 이 사망한 이후에 이분들이 오시면 고인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이송을 안 해줘요. 119는. 아 진짜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돌아가 계셔요. 저 같으면은 놀란 마음에 119에 전화해서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119는 이미 고인이 된 분은 이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9에서 만약에 PD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셨어요. 119에서 이제 그 구급대원들이 오셨어요. 판단을 해보니까 자택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112로 신고를 해야 돼요. 경찰에.
왜 그러냐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오. 돌아가셨지만 일단은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사망의 원인 같은 것들이나 예, 아, 예. 그러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원칙적으로는 112에 신고를 해서 그래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112에 연세가 정말 많으시고 그런 분이면 112 경찰 분들도 와서 이거는 사고사가 아니고 노안으로 인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병사 처리를 하셔서 이제 절차대로 장례를 진행하세요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60이 안 되신 분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뭐 심근경색이든 어떤 여러 가지 그렇죠. 심장마비든 근데 그거 우리가 자연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꼭 여러분들 뭐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거나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될 수 있으니까 있겠네요. 무조건 112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병원 안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있었다면 의사 선생님이 사망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망 선고를 내리고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택에 돌아가셨는데도 뭐 가까운데 왕진 오실 의사 선생님 오시면 옛날엔 다 집에서 장례했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사망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 그렇게 끊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택에서 장례를 안 하니까 고인분을 계속 집에다 모실 게 아니니까 그 현장을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정리하자면 예. 첫 번째로 제가 실수했던 거 예. 119는 예. 고인분을 이송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 10분 중에 9분이 119로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 요양병원이나 의료시설에 있었으면 예. 거기에서 이렇게 진단해 주기 때문에 사망 괜찮다. 진단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셔야 될 장례식장 빈소 빈소. 예, 그쪽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상조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앰뷸런스를 보내드려 가지고 이제 고인분을 이송을 하는데 그다음 이제 절차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라 알았는데 예. 그냥 이제 빈소를 차리면 될 줄 알았는데 예. 사망 진단서를 끊는 게 예. 되게 빨리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사망 원인이 뭔지 안치하시는 데서는 되게 네. 궁금해하거든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요? 대부분 왜 궁금해하지? 100분 중에 네. 99분은 네. 그냥 병사잖아요. 네. 자연사로 나오잖아요. 이제 지병이 있었건 네. 아니면 연로하셔가지고 나오는데 사고사일 때가 문제예요. 네. 사고사일 때는 뭐가 문제죠? 사망 진단서는 사망 확인을 하지만 네. 그 다음에 검사지휘서나 검시필증이라고 하는 네. 이 경찰의 확인이 나와야 모든 장례 절차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입관이 안 돼요. 검시필증이라는 검사지휘서라는 게 나와야 우리가 입관도 하고 그 이후에 화장도 하고 사망 신고를 할 때 그 검사지휘서가 계속 같이 세트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나중에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예. 이런 사고사의 장르도 많이 치러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사를 한 챕터로 네.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알고 계시면 알고 좋을 것 있어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사망 진단서를 예.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사망 진단서는 네. 둘째 날 입관하기 전에 네. 일단은 장례식장 측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예. 그 장례식장 제출하는 거. 예. 그거면 충분한가요? 한 장만 있으면? 장례식장에 제출을 일단 해야 되고요. 네.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할 때 네. 거기 이제 시설에다가 제출을 하나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망 신고를 할 때 해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나 보험이라든지 그런 기관에다가 제출을 할 때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가족분 중에 이제 뭐 학생이라든지 직장에 원본은 아니더라도 사본으로 그 장례가 나가지고 휴가를 써야 되고 결석해야 되거나 하면. 그런 거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7통에서 10통 정도 여유 있게 사망진단서 처음에 많이 해놔야 되네요. 예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실 때 주의할 점이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주민번호 하나가 틀렸거나 주소가 뭐 잘못 그쵸.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주소를 잘못 기재했거나 그러면 화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차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우리 부모님이랑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다가 예. 우리 부모님 사망 신고를 할 때 예. 내가 이렇게 민증 같은 게 없어서 예. 부모님 지금 살고 계신 주소랑 예. 실제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때 예. 살고 계신 주소를 썼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발급받아서 화장하러 안 갔는데 되는 거예요.
주소가 다르면 안 되는 거구나. 화장도 안 되고 사망 신고도 안 된단 아.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주민번호, 확실히 이런 알아야 주소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 기재를 하고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간혹 가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도장을 안 찍어도 보내주는 아, 경우도 진짜? 있고 이 날짜는 위에 사망일자는 제대로 썼는데 네. 발급일자를 그 이전 날짜로 하든지 뭐 이게 또 아. 잘못되는 경우 있잖아요. 왜 PC를 뽑다 보니까. 그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보셔야죠. 안 그러면 아. 오셨다가 다시 또 유가족이 또 가야 돼요. 특히 화장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안치 시설에도 또 다 밀려주니까. 그냥 수업이에요, 그냥. 사망 진단서 은근 자세히 잘 봐야 자세히 되거든요. 잘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굉장히 정신 없을 때 이 일들이 진행되니까 그럼요. 예. 실수가 많을 수 있고 되게 하나가 엉키면 여러 가지가 엉키니까 예. 그걸 잘 보시는 게 좋겠다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소를 차려야 될 텐데 예. 빈소는 여기서부터는 업체들이 도와주시긴 하죠. 뭐 장례식장에 가시면 장례식장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직원분이라든지 네. 상조 회사가 있으면 상조 회사에서 나오신 팀장님이 이제 진행들을 하죠. 제가 기억나는 건 뭐 이렇게 사진, 영정 사진 예. 이나 나머지 꽃들 같은 건 예. 알아서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꽃에 대한 뭐 종류, 뭐 가격 이런 걸 상담을 받으시고 빈소를 이제 조문 받기 위해서 네.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부고를 알려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알려요, 보통? 부고를 예전에는 네. 부고장을 써서 그쵸. 예, 집집마다 아니면 와, 이제 다니면서 진짜 옛날이다 이건. 붙이고 했는데 네. 요즘은 사실은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고장을 좀 하더라고요. 진짜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요즘 장례를 해보니까 부고장을 많이 쓰시는 분들 없어요. 거의 그쵸. 대부분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데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에 그 부고라든지 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고인분의 이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 상담을 하면 내일 입관을 몇 시에 할 거고 발인을 몇 시에 할 거고 화장은 어디로 가고 장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문들을 못 오시니까 네. 상주들 각 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네. 셋째가 있고 계좌번호까지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부고를 알리는 그쵸. 형식도 있어요. 예. 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부고를 알릴 때도 장례 일정이 나오고 빈소 이제 뭐 호실도 나오고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알리면 좋은데 돌아가시자마자 장례식장도 빈소도 결정이 안 됐는데 부고부터 막 날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급하신 분들이 있어. 부고를 보고 이제 돌아가시고 최소 이송하고 빈소 차리고 하시면 대부분 평균 제가 보는 건 4시간. 아,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예,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조문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딱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잖아요. 어떤 그러네. 가족은 지방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맞아요. 가족은 또 일하다가 또 옷도 갈아입고 와야 되고 이러면 평균 사망 이후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지나야 조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은 예전에는 PD님 조문을 원래 우리가 부고를 받으면 네. 입관이 끝나고 가는 게 조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왜 그러냐면 입관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입관을 하고 나서 진짜요? 예전에 상복을 갈아입었죠. 맞아. 옛날에는 예.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첫날에는 상복을 안 입는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원래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런 복장으로 조문을 받기가 뭐하니까 요즘은 3일장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상복을 착복을 하고 그리고 조문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첫날부터. 네, 일단은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일단은 부고를 알릴 때 어느 정도 조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부고를 알리는 게 좋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부고를 보냈는데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막 놀란 마음에 빨리 왔는데 아직 빈소가 안 차려져 있으면 그분들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장례를 도와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우리가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거에 고인을 기준으로 해서 고인의 입장에서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우리가 장례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조문을 많이 받거나 뭐 근조하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근데 그 외적인 조문으로 오시는 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될거나 뭐 이런 거를.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가족과 고인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이별하는 시간을 어떻게 뜻깊게 보내야 되느냐라는 초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려고 하는 장례가 아니라 정말 정성스러운 장례로. 이거 진짜 그게 중요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